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가족에게, 돌봐줘야 할 부모님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한 해 동안만 신고된 노인학대 건수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무려 7,200건이 넘습니다. 하루 평균 20건. 그리고 이건 신고된 것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법원 판례와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충격적인 노인학대의 현실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소름 돋는 이 사건, 2층에 갇힌 어머니.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조명하고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현실을 알아야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런 사회 문제를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주택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2층 단독주택이 한 채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마당, 주말이면 고기 굽는 냄새가 풍기는 평화로운 집. 누가 봐도 행복한 가족이 사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집 2층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의 어머니, 이름을 박순례라고 하겠습니다. 40대 중반의 아들 민준, 그리고 며느리 수진. 박순례 할머니는 5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후 양쪽 다리에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걷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보조기구 없이는 몇 걸음도 떼기 힘든 상태.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죠. 사고 이후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자 박 할머니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돌봤고 아들 민준도 퇴근 후면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이런 몸이 됐는데도 내 자식들이 날 버리지 않고 돌봐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하지만 이 평화는 딱 1년만 지속되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숨 소리가 조금씩 커지더니 다음엔 식사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조금 이따 드릴게요. 30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2시간이 되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힘들겠지.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민준과 수진 부부가 식탁에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수진의 목소리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갑자기긴 뭐가 갑자기야. 내가 어머님 모시고 산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 내 인생은 언제 살아? 나도 직장 다니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단 말이야.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요양원 보내면 안 돼? 요즘 시설 좋다잖아. 돈이 얼마인데? 한 달에 300만 원은 기본이야. 그럼 어떡해?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수진은 박 할머니에게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며칠 생각해 봤는데요. 2층 방이 훨씬 넓고 햇빛도 잘 들어오잖아요. 어머님 거기서 지내시면 어떨까요? 전망도 좋고 더 편하실 거예요. 박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거든요. 하지만 옆에 서 있던 아들 민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박 할머니의 마지막 저항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해보자. 그날 오후 박 할머니는 아들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아들이 옆에 있으니 그나마 안심이 됐습니다. 엄마, 여기 침대도 새로 넣어놨어. 편하실 거야. 그래, 고맙다 아들아. 하지만 박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이 2층이 자신에게는 돌아올 수 없는 감옥이 될 거라는 걸. 며칠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하루 3끼 제때 올라왔던 식사가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좀 바빠서 점심이랑 저녁 같이 드릴게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턴 하루 한 끼만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식사 여기 두고 갈게요. 박 할머니는 배가 고파도 참았습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혼자서는 내려갈 수 없으니 한계까지 참다가 간이병기에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아무도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 없니? 물 좀. 박 할머니는 바닥을 손으로 짚으며 방문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무릎으로 끌고 손으로 밀며 간신히 문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건 TV 소리뿐이었습니다. 드라마 속 웃음소리가 2층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제발, 누구 없니? 박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렇게 그 집 2층에서는 한 명의 노인이 서서히 세상과 단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서는 민준과 수진 부부가 웃으며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왜 이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2층에 가둔 걸까요? 단순히 귀찮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훨씬 더 치밀하고 계산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과 수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밖에선 빗소리가 들렸고 TV는 소리를 줄여놓은 상태.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법무사한테 확인해 봤어. 뭐라던데? 어머님 명의로 된 부동산이 3개야. 이 집하고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하나, 그리고 경기도에 땅이 하나 더 있대. 민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다 합치면 얼마나 돼? 대충 잡아도 15억은 넘을 거야. 침묵.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 봤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데? 어머님한테 딸이 또 있잖아. 미국에 사는 누나 말이야? 응. 상속대 되면 누나한테도 절반은 가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누나는 얼굴도 안 비치고 막상 돈은 똑같이 나눠 가지면 억울하지 않아?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 상속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진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방법이 있어. 뭔데? 어머님이 직접 증여를 하시면 돼. 그게 가능해? 당연하지. 어머님 정신이 멀쩡하시니까. 증여 계약서만 쓰시면 공증 받고 등기 넘기면 끝이야. 민준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걸 하실까? 그러니까 지금 2층에 계시는 거잖아. 무슨 소리야? 수지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야. 밥도 우리가 줘야 먹고 물도 우리가 줘야 마시고 화장실도 우리 도움 없이는 못 가시잖아. 그렇게 몇 달만 있으면 어머님도 결국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야.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우리 인생은 안 중요해? 우리 아직 40대야. 아직 한참 살 날이 많다고. 어머님은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 솔직히 말해서 요양원 가시는 게 더 편하실 거야. 근데 요양원비가 비싸니까 차라리 우리한테 증여하시고 우리가 잘 모시면 되는 거잖아. 누나한테는 뭐라고 할 건데? 누나가 뭘 알아? 미국에서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전화도 우리가 받으면 되잖아. 민주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 그날 밤부터 박 할머니에 대한 대우는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식사는 하루 한 끼, 그마저도 차가운 밥에 김치 몇 조각이 전부, 물도 하루에 500ml 생수 한 병만 계단 밑에 두고 갈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물 여기 놔드릴게요. 아끼셔서 드세요. 하지만 박 할머니는 2층에서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계단을 혼자 내려가다가는 굴러떨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 몇 주가 지났습니다.
박 할머니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갔고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진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어머님, 오늘 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수진은 박 할머니 옆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게 뭐니? 증여계약서예요. 어머님 재산을 저희한테 증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박 할머니는 깜짝 놀라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얼마나 고생시켜 드리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민준이는 직장 다니면서 어머님 병원비도 대고 저는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어머님 돌봐드리고 있고요. 솔직히 이대로 가면 저희 둘 다 무너져요. 차라리 어머님 재산을 저희한테 증여해 주시면 그 돈으로 어머님을 훨씬 더 잘 모실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도 쓰고 좋은 병원도 모시고 가고 어머님한테도 더 좋잖아요. 박 할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경 언니한테는 어차피 증여할 거 없잖아요. 언니는 미국에서 잘 살고 있고 어머님 돌보는 것도 아니고 저희만 고생하는데 나중에 상속은 반반씩 나눠 가지면 그게 공평한 건가요? 박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너희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야. 미경이한테도 똑같이 줘야지. 수진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러시겠다고요? 그래. 난 그럴 수 없어. 알겠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챙겨 들고 아무 말 없이 2층 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박 할머니에게 올라오는 식사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계단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제발, 누구 없니? 하지만 아래층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릴 뿐이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인질이 되어 버렸다는 걸. 그리고 이 집에서 자신은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걸림돌이라는 걸.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지만 그 누구도 박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박 할머니는 2층에 완전히 갇혔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보이지 않는 감옥. 그리고 그 감옥의 간수는 다름 아닌 자신의 친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박 할머니가 2층에 갇힌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여러분, 3개월 동안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고 햇빛도 제대로 못 보고 사람다운 대접도 받지 못한 채 갇혀 지낸다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박 할머니의 몸무게는 20kg이나 빠졌습니다.
원래 58kg였던 몸무게가 이제 38kg.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할머니의 모습은 처참 그 자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때로 얼룩져 있었으며 방 안에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민준과 수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매일 밤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어차피 엄마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곧 병원 가셔야 할 거야. 그때 의사한테 치매 진단받게 하면 성년후견인 신청할 수 있어. 그럼 우리가 합법적으로 재산 관리할 수 있다고. 정말 그게 가능해? 당연하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 치매 환자는 법적 행위 능력이 제한되니까 가족이 후견인 되면 재산 처분 권한이 생기는 거야. 그들의 눈에는 욕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15억짜리 재산만 보였던 거죠. 하지만 모든 범죄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수지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소파에 누워 있었고 민주는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띠리링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이름 미경 언니. 수진은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수진아, 나 미경이야. 아, 네, 언니. 무슨 일이세요? 전화기 너머로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약간 날카로운 느낌. 저기, 요즘 엄마한테 연락이 안 되는데. 무슨 일 있어?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게 어머님이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자주 주무세요. 그래서 전화 못 받으시나 봐요. 그래? 그럼 내가 직접 통화해 볼게. 지금 엄마 옆에 계시면 바꿔줘. 아, 지금은 주무시는데요. 괜찮아. 깨워줘. 아니, 근데 언니. 수진아. 미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나 이번 주에 한국 들어간다. 금요일 비행기 타. 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엄마 목소리가 이상하더라고. 작년 추석 때 통화했을 때랑 완전히 달랐어. 그래서 내가 휴가 내고 직접 가보기로 했어. 아니, 언니, 그럴 필요 없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내가 직접 확인할게. 금요일 저녁에 집으로 갈게.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여보. 수진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이 황급히 서재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왜 그래? 미경 언니가 온대. 뭐? 이번 주 금요일에 한국 들어온대. 민준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금요일이면 그거 3일 후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언니가 엄마 보면 우리 완전 끝장이야. 두 사람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2층에는 뼈만 앙상한 박 할머니가 누워 계십니다. 3개월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한 채 갇혀 지낸 할머니. 만약 미경이 그 모습을 본다면 우리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해야 돼? 변명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무슨 변명을 해? 어머님이 저 꼴인데. 그러니까 3일 안에 어떻게든 어머님 상태를 좀 나아지게 만들어야 해. 어떻게? 일단 밥을 제대로 드리고 씻겨드리고 푸개속방도 청소하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3일 만에 박 할머니의 상태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3개월 동안 학대받은 흔적은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차라리 어머님을 병원에.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병원? 응.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하고 병원에 입원시키면 언니가 와도 병원에서 만나면 되잖아. 그럼 집에서 본 것보다는 덜 의심스러울 거야.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의사가 보면 영양실조의 욕창에 학대 흔적이 다 보인다고. 그럼 의사가 바로 신고하는 거야. 노인 학대 의심되면 병원에서 무조건 신고하게 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2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 어머님. 민준이 황급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문을 열자 박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민준이 할머니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수진도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어머님이. 호흡은 하시는 거야? 민준이 할머니의 목에 손을 대봤습니다. 미약하지만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셔. 근데 의식이 없어. 119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끝장이야. 119 오면 경찰도 같이 오고 조사 들어간다고. 두 사람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를 살리려면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나고 범죄를 숨기려면 어머니가 위험해지는 상황.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링동. 누구야 이 시간에? 수진이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비친 사람. 미경 언니. 금요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경은 급하게 비행기를 앞당겨 타고
오늘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띠링동 띠링동. 초인종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수진아, 나 미경이야. 문 좀 열어줘. 민준과 수진은 얼어붙은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의식을 잃은 박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띠링동 띠링동. 초인종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집에 있는 거 알아. 빨리 문 열어줘.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다급해졌습니다. 민준과 수진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일단 문 열어. 안 열면 더 의심해.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삑! 문이 열리자 미경이 쏜살같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갑자기 왜 이렇게? 엄마 어디 계셔? 미경의 첫 마디였습니다. 인사도 없이, 웃음도 없이. 어머님은 2층에서 주무시는데요. 2층? 미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가 왜 2층에 계셔? 다리 불편하신데?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시잖아. 그게 어머님이 2층이 더 좋으시다고. 엄마가? 미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본인이 계단 오르기 힘든 거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본인이 2층 가시겠다고 했다고? 그게. 수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 순간 미경은 더 이상 듣지 않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언니, 지금 어머님 주무시는데 괜찮아. 나 엄마 딸이야. 깨워드려도 돼. 미경은 쿵쿵쿵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민준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미경은 이미 2층 문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엄마, 나 미경이에요. 들어가도 돼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끼익.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경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 안 가득한 악취, 어지럽혀진 이불,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뼈만 앙상한 노인. 엄마. 미경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 차리세요. 박 할머니를 안아 올리는 순간 미경은 경악했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마치 아이를 안는 것처럼. 엄마, 이게 대체 무슨? 박 할머니의 얼굴은 헬쑥하게 말라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으며 옷은 때로 범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무게가 비정상적으로 가벼웠습니다. 119. 빨리 119 불러.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계단 아래에서 민준과 수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야, 뭐해? 빨리 119 안 불러. 미경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제서야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이미 자신의 휴대폰으로 119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끄는 미경은 박 할머니를 아는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미경의 눈에 방 안 곳곳에 있는 증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에 쌓인 먹다 남은 식빵 부스러기, 비어있는 생수병 몇 개, 간이병기에 가득한 배설물, 그리고 침대 옆 바닥에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들, 마치 탈출하려고 몸부림친 흔적처럼.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계단 아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수진아, 당장 올라와.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하지만 아래층은 조용했습니다. 민준과 수진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삐뽀삐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경찰차도 도착했습니다. 노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119는 자동으로 경찰에도 연락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환자 어디 계십니까?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여기요. 2층이요.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2층에 올라와 박 할머니를 확인하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즉시 이송해야 합니다. 박 할머니를 들것에 옮기는 동안 경찰관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신고 들어온 집 맞습니까? 네, 제가 신고했습니다.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이 2층을 올려다보며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본서 현장 상황 심각합니다. 노인 학대 정황 명화. 증거 수집팀 출동 요청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의 시선이 소파에 앉아있는 민준과 수진에게 향했습니다. 두 분 피해자와 무슨 관계십니까? 저는 아들이고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입니다. 경찰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일단 두 분 다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수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경찰관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지금 2층 상황 보셨죠? 변명은 경찰서 가서 하십시오. 그 순간 박 할머니가 실려 나가는 들것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할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미경은 들것 옆에 바짝 붙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박 할머니의 눈꺼풀이 약하게 떨렸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느다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경, 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고마워. 그 한마디를 남기고 박 할머니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고 미경도 함께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는 경찰차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출발합니다. 타세요. 경찰관의 차가운 명령에 민준과 수지는 비틀거리며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15억의 재산도 새로운 인생도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차는 천천히 출발했고 파란 경광등이 어둠 속에서 회전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 맨날 평범해 보였는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한 가정의 추악한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준과 수진을 기다리는 건 법의 심판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런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박 할머니의 상태. 병원으로 이송된 박 할머니는 즉시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료진의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 체중 38kg, 전신 쇠약, 욕창 3단계 엉덩이 등, 탈수 증상, 근육 위축, 비타민 결핍. 의사는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했을 겁니다. 이 정도 학대는 제가 20년 의사 생활하면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병원은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학대 신고를 했고 미경은 어머니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3주간의 입원 치료 끝에 박 할머니는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트라우마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밤만 되면 악몽을 꿔요. 박 할머니는 심리치료사에게 말했습니다. 2층에 다시 갇히는 꿈을 꿔요. 아무도 안 오고 혼자 굶어 죽는 꿈. 미경은 어머니를 자신이 사는 미국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랑 같이 가요.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의 범죄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휴대폰 메시지 기록에는 재산을 가로채려던 계획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2층 방에서는 학대의 증거들이 수없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혐의로 두 사람을 기소했습니다. 1. 감금죄 형법 276조
3개월간 박 할머니를 2층에 가둔 행위. 2. 유기재 형법 271조.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음식과 물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3. 학대제 노인복지법 39조 2구.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 4. 사기 미수형법 347조.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 한 행위. 1심 재판에서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가장 보호해야 할 친모를 학대하고 재산을 탈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우리 사회의 가족 윤리를 근본부터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선고 결과 민준징역 5년, 수진징역 4년. 또한 두 사람은 박 할머니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고 민준은 상속권도 박탈당했습니다. 법정에서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하지만 방청석에 앉아있던 박 할머니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극단적인 케이스이지만 노인 학대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노인 학대 통계 신고 건수 7,285건. 학대 행위자 중 가족 83.4%, 그중 아들 44.2%, 며느리 12.8%. 가장 충격적인 건 학대의 80% 이상이 가족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가 무엇이든 학대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만약 주변에 학대받는 노인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그리고 만약 설마 그럴 리가. 가족 문제니까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신고 한 통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박 할머니도 결국 딸의 방문으로 구조되었지만 만약 미경이 한 달만 늦게 왔다면, 아니 일주일만 늦었어도 박 할머니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주변 노인에게 관심 갖기, 이웃 어르신 안부 확인, 평소와 다른 모습 발견 시 주의 깊게 관찰, 노인 학대 징후 알아두기, 설명할 수 없는 상처, 급격한 체중 감소, 위생 상태 불량, 갑작스러운 성격 변화, 가족과의 접촉 차단, 의심되면 즉시 신고, 설마 하는 마음이 비극을 만듭니다.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 높이기. 노인도 존엄한 인간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나이가 듭니다. 지금 젊고 건강하더라도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대우를 받고 싶으신가요? 가족에게 버림받고
학대받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지금 노인을 대하는 방식이 결국 미래의 우리 자신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주변의 노인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학대받는 노인을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과 용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 노인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